조기 대선에서 예.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떠한 경우에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격차가 좀 날 수도 있다라는 아하. 거는 2007년처럼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2017년처럼. 예, 2007년처럼요. 2007년. 예, 2017년은 네. 그나마 나오긴 나왔는데 분산이 됐죠. 그렇죠. 확 분산이 됐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뭐. 2017년 대선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문재인 후보에게 턱밑까지 쫓아왔던 사람은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홍준표가 아니었어요. 네. 여론조사상으로. 예,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그 홍준표 후보가 심지어는 여론조사에서도 2등하기도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4월 초쯤인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 안철수가 문재인 후보를 살짝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예. 한 말씀 드리자면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고 당시에 그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살짝 바꿨었죠. 자유한국당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여당 쪽에 무조건 매몰돼서는 예. 그게 여론에서도 안 좋았고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네. 응답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이게 계속될지는. 알겠습니다. 대선 얘기는 또 하고요. 예. 이따가 그 지금의 이런 그 보수층이 열심히 응답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언제쯤 좀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 탄핵을 요구했고 파면을 지금 바라고 있는 시민들이 잘 응답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투표장에 안 가겠습니까? 갈 분들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비정상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균형 있게 그 양측이 다 고루 답변을 하고 그래서 투표장 나갈 사람들이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언제쯤 오게 될지. 일단은 이제 선거 관여도가 굉장히 고양될 겁니다. 네. 따라서 어느 진영에 있는 분들이건 네. 여론조사의 응답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될 거고요. 네. 그러면 파면이 확정되면? 그게 이제 시기가 있을 텐데 2월이 있지 않습니까? 예. 2월 하순이냐, 3월 초순이냐, 중순이냐 뭐 이런 게 파면 시기가. 예.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이 난 이후에는 네. 그러면은 선거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내 경선으로 어찌 됐건 두 당 다 뭐 두 당 아니라 세 당, 네 당도 다 당내 경선이 될 텐데요. 네네네. 경선이 되면 분산되죠. 분산이 된다. 경선이 분산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에서 나올 법한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보다는 네. 국민의힘에서 나올 법한 후보들 인물들의 이질성이 더 큽니다. 그렇죠. 뭐 김문수라든지 예. 당장 오세훈만 보더라도 예. 우리가 봤을 때 오세훈도 뭐 그렇죠. 그냥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중도에게 소구력이 좀 있는 사람인 예. 반면에 예. 김문수는 완전히 그 극단적인 그렇죠. 우파고요. 예.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사실상 진영 결속감, 연대감 이런 것들에 파열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되고 나서 네. 다시 그러면 다음 미래 권력은 누구한테 가느냐를 놓고서는 인물을 볼 때 네. 이렇게 되면 서로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 집회에 나왔을 때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젠 다른 사람을 네.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은 극우들도 있지만은 그 국민의힘이 또 집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총체적으로 다 결합이 돼 있어서 진영 대 진영 간의 아주 어떤 명징한 뚜렷한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똘똘 뭉쳤다고 화장실에 줄 서 있는 국민의힘은 똘똘 뭉쳤다고 예. 보는 것이 맞는데 이제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대선 경선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은 진영의 결속력은 많이 흐트러지게 된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후보들의 특색이 너무 달라요. 예. 자, 그래요. 누가 후보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 경선하면 김문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2월 말쯤이나 3월 초에 파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때 가서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루가 다르게 여론이 바뀌는 판인데 그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도 지금 극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극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이가 파면되면은 그때도 김문수가 팔리겠느냐 이런 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제 생각엔 극단화됩니다. 아 극단화됩니까? 예, 예. 아. 후보들이 글쎄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유력하다고 봐야죠. 김문수 장관이. 네.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높게 나오니까 지지도가 높게 나오니까 그런 것이긴 한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성이 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만약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당원들 중에 일부는 또 다른 후보를 많이 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 한동훈 이런 인물들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만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뭡니까 여기서는 발을 안 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참여를 못하면 다음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지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참여를 계속 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또 중도에서는 또 약간 소구력 있죠. 그 양반.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이준석 후보가 당이 다르기는 하지만 완주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수표가 분산될 가능성은 그 민주당 표보다는 가능성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총결집이 됐는데도 저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그러면 뭐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뭐 반전을 일으켜서 재집권을 한다든지 그럴 일은 좀 많이 없어 보이네요. 지금 이 국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국면에서 만약에요. 재집권을 노린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단절적인 어떤 행보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렇죠. 보내버리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럴 수 있나 그런 어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이거나 네. 뭐 몇 분 안 되는데 그게 세력화되어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미래 권력으로 다가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극우한테 함몰이 돼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판이라면은 국민의힘이 중도에게 마음을 얻을 그런 가능성은 없고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안철수가 차곡차곡 그래도 중도 국민의 마음, 평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행보를 취해왔잖아요. 탄핵 때도 찬성표 던지고 각종 특검법에도 찬성표를 던지고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래도 중도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 후보 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사실 여론으로만 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제 앞서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안철수 의원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당을 만들 때는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예. 찰스의 당 때. 예. 그런데 들어가니까 오히려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러면은 뭐 원오브댐 되는 거죠. 그 여러 명의 의원들 중에 108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처럼 돼서 네. 지금으로서는 자기 세력을 만약에 말씀 주신 것처럼 차곡차곡 중도 표를 얻었다면 흔히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제3지대, 그렇죠. 내지는 뭐 중도, 뭐 새로운 정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쑥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극우가 완전히 잠식한 그런 당의 어떤 토양과 지형을 바꿀 만한 그런 정치적 내공도 안철수 형님한테 없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인데요. 새롭냐, 새로운 걸 주장하냐, 그다음에 세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은 세력이 없고요. 또 새롭지가 않아서 뭐 뉴페이스가 아니어서요. 뉴페이스냐 올드보이냐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찰스 형이 사실은 좀 가장 민주당에게는 곤혹스러운 후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문수영 쪽으로 완전히 급격하게 기울고 있는데 근데 저는 또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극우가 윤석열 파면과 함께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 저는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그래도 뒤늦게나마 그래도 저 당도 그래도 선거 많이 치러본 당이기 때문에 중도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또 내부적인 그런 요구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대선 체제로 돌변하면은 그때도 김문수를 고집할 수 있을지.
그런 이 좀 생각이 흐름에서 듭니다. 지금 같으면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으면 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2016년 탄핵 가결이 되고 2017년 네. 탄핵 인용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대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국민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었는데 그 전신 새누리당이 크게 두 개로 쪼개졌었죠. 그렇죠. 예, 예. 친박과 비박이었는데요. 비박에서는 당연히 이제 탄핵에 이제 찬성을 했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당시에 뭐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서 당시에 탄핵을 참여했으면 안 됐다라고는 하는데 그 당시에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을 보면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지금 국민의힘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그 분들이 그러면 대단히 국민의 힘을 잘 지탱하고 만드는 그런 어떤 골간이 됐느냐라는 것들을 평가해 본다면 오히려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네. 예. 유승민을 흡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네. 2022년 총선을 보면 유승민까지 끌어들여서 미래통합당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꾸 그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비박근혜계 그 사람들을 흡수하고 다시 데려오고 나서야 당이 정상화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지금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지금처럼 뭐 초고관여되어 있는 일부 보수 성향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진짜 서부지법을 그렇게 침탈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빠져서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진짜 그냥 전체가 순장조예요. 알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에 마지막 5년 차 때 들어가는 사람들을 순장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과 함께 그냥 이번 정부 나는 그냥 뭐 구원 투수처럼 그냥 그렇게 끝내겠다. 네. 나머지 출마할 사람들은 4년 차까지 있으면 다 나가잖아요. 나가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못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미래 권력과는 크게 멀어진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뭐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국민의힘 토양 자체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저기 김봉신 대표님,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 여론의 흐름을 좀 비상하게 여기면서 뭐 설령 보수가 과표집됐다 하더라도 대중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식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지금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좀 당이 살피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당연한 어떤 반응인데요. 네. 사실은 제가 12월 하순, 그러니까 작년 하순이죠. 네. 그때부터 분위기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엄청났죠. 50%가 넘은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네. 그렇게까지 이제 탄핵 가결이 되니까 높아졌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거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면 내려가는 길만 남은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몇몇 분들한테 뭐 이야기를 해봤는데 물론 제가 어느 당이건 중앙당이 얘기할 뭐 그런 제가 라인 같은 건 없어가지고 예. 주변에 제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주의해야 된다. 전 주의해야 된다. 지금 빨리 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도가 높은데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내란 프레임을 잡았지 않습니까? 내란 프레임을 잡았으면 서브 프레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아젠다 세팅 그리고 이슈 파이팅에 조금 더 좀 해야 돼요. 가르마를 잘 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급해진 보수 쪽에서는 여러 가지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여러 다각도에서의 무엇인가 이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 프레임 하나에서 같은 방식의 대응을 계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슈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전환될 때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제기하고 싶었는데 별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이 비정상의 상황이고 곧 뭐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거는 아마 민주당을 좀 지지하시는 뭡니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그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을 어떤 계기에서 찾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조사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이번에 서부지법에 대한 뭐 침탈 사건이라든지 네. 이게 거의 뭐 폭동으로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요것들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직은 그 폭동 상황이 반영된 여론조사가 안 나왔나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100% 반영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왔군요. 그러면은 오늘 NBS가 나오나요? 내일이군요. 내일입니다. 목요일에 나오고 그러니까 금요일에 한국갤럽 나오고.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체포까지 왔을 때 이게 구속이 되느냐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겁니다. 예. 체포가 됐다. 예.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그 체포와 관련해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이슈 파이팅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네. 어떤 프레임을 가져갔느냐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체포로 인해서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낮아지는 또 높아지는 이런 그 성향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마이크로 타겟팅과 관련된 관점은 어느 정당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마이크로 타겟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조사와 빅데이터 뭐 이런 걸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지금 봐가지고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일 프레임에서 단일 프레임, 단일 전선, 단일 이슈로 갔었는데 내란 프레임. 이게 이제 이게 다른 다각화된 다른 프레임에서 보수 성향자들의 응답 적극성이 고양됐을 때 그때의 이게 좀 뭡니까? 이거를 좀 시킬 수 있는 이게 아직은 고안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구속과 함께 벌어진 서부지법 사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어느 정당이건 자신들이 미래 권력을 창출하는데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조사 분석이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대로 가면은 지금 뭐 여론조사가 출렁이긴 하지만은 뭐 후보별 조사를 보면은 지금 안정적인 1위란 말이죠. 예, 지금 뭐 크게 뭐 지지율이 빠지거나 그래 보이지도 않고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네거티브 전쟁, 비호감 대결 이렇게 가는 게 왜 그러느냐면요. 비호감 대결, 네거티브 대결이라는 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자꾸 네거티브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보다는 그렇죠. 도리어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맞습니다. 반사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훨씬 돈이 덜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이 네거티브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검증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고요. 유권자분들은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 앉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번 대선이 과연 네거티브 대선으로 됐을 때에 네거티브에 대해서 네거티브는요. 보수가 더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중도는 네거티브 사이에서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 정치 혐오. 아이, 뭐 이도 다 싫다 이렇게. 그 부분에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극이 머리에 들어왔을 때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극을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이게 마이크로 타겟팅인데 그거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쉽게 말해서 날마다 거의 재판정에 나가고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법적으로 지금 저쪽에서 공작이 들어오는 바람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계속 국민의힘은 내란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하고 지금 자기들이 그냥 억지로 쥐어짜내서 기소한 이 사건을 같은 것인 양 얘기하면서 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 이 메시지를 계속 내므로써 중도로 하여금 이재명 별로야 이런 이미지를 그냥 높이는데 길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호감도인데 사실은 비호감도로 따졌을 때 지금 언급되는 다른 인물들이 이재명 대표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습니다.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 저기 이재명의 적수가 되려는 사람들 중에 그분들도 비호감이 상당히 높아요. 또 저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이재명을 그냥 뭐 사법 리스크다 뭐다 이 범죄자 악마화 이미지를 더 씌웠지만
그럴수록 또 지지자들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이 그동안의 악마화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중도 성향자와 이제 교차 투표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네. 양극단으로 따지기보다는. 네. 예. 대선에서 지금 중도층인 사람들을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안정적으로 대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 대표가 뭐 각종 뭐 최고위원회나 이런 때 보면은 기조 발언을 할 때 그렇게 민생, 경제 얘기만 해요. 딴 얘기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언론이 네. 되게 묘한 거는 보도를 안 해. 근데 이 그렇죠. 발언과 관련해서 관심을 안 가져. 아니 민생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초점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슈화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저는 언론의 본분 아니냐라는 생각이 언론이 하여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지 뭐 하여튼 이런 정말 미래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에 대해서는 반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도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짜여진 프레임인데 이걸 극복하는 거는 결국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테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 흐름으로 보면 당장 오늘 대선이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오늘 하면요. 네. 오늘 투표 개표하면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은데요. 한 몇 % 정도? 격차요? 아니야. 저기 격차로 따져야 될 텐데. 네. 저는 오늘 대선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한다. 네. 아니 내일이어야겠네. 내일 대선.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만 따지면은 우세하죠. 네. 오차 범위를 1000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격차가 나는 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하여튼 그 정도 격차는 날 거다. 아, 오차 범위 밖으로. 예, 그건 이제 구도가 또 그래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준석이가 저 국민의힘 지금이 저 쓰레기 정당이 된 국민의힘하고 뭐 후보 단일한다든지 그건 정치적 자살행위거든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네. 많이 먹으면. 네. 총선 때를 한번 보시면은 네. 처음에 1월 달에요. 작년 1월 달에 네. 이준석으로 기대감이 10%가 넘었습니다. 14까지도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만약에 대선에 반영이 된다면 이준석 후보도 글쎄요. 두 자릿수를 노려볼 거예요. 와, 그렇죠. 예. 15%는 넘어야 또 저기 선거비를 보전받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오차 범위가 보통 한 6 정도 따졌을 때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만약에 내일 투표한다면 이건 가정적인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라 하더라도 몇 개월 후다 보니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참여자가 어떻게 될지 구도는 바뀌겠지만 지금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인사를 올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봉신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